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그 위안화 국제화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중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나의 자산 증식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누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이제 이도저도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적어도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는 못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조급한데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인민폐 국제화.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초과할 만큼 올라온 상황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내치고 싶은데 내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 문제는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히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갑자기 무릎을 꿇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만 간에 문제가 생길 거를 전제를 해놓고 대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조속하게 대만을 점령하고 복속을 시키는 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험을 해볼 수도 있으나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냐 군사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시진핑의 그 장악력이 옛날 같지 않다. 최근에 뭐 군부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시진핑의 권좌를 오히려 흔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혼란한 시기인데 우리가 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또 국내대로 또 뭐 미중 갈등. 한국 같은 나라는 사실 미중의 한복판에 서 있거든요. 잘 이걸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되는 아주 관건적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인사 말씀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 초대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말?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전문가. 그래서 과찬이시고. 한번 중국 경제 또 미중 갈등 또 대만을 가운데다 두고 어떻게 협상이나 싸움이 전개될지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볍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25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나름의 미중 무역 전쟁 혹은 갈등이 뭐 결론은 아니지만 어쩌면 뭐 12라운드 복싱 게임의 1라운드 끝난 정도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협상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해결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90일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서로 이제 최대한 끌어내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1기 때도 원래 당시에 45% 관세 부과한다 그러고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서 협상이 시작이 됐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20개월 만에 1년 8개월 만에 겨우 협상안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1월 20일 취임해서 90일 뭐 지금 이 협상 기간을 갖는다고 그래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네. 결국은 지금 해놓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해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부분만 다시
원상복귀를 해놓은 거지 그 전에 있던 건 그대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약간 이제 뭐 거의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어쩌면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아요. 12라운드 복싱 경기 중에 맞습니다. 1라운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정도니까. 저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보편 관세 10%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는 이제 미국과 무역 관계가 비교적 많은 데를 중심으로 했는데 상호 관세는 미중 간에 지금 원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하게 지금 그 소위 제약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은 상호 관세를 뒤로 갔지만 자신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들은 계속한다. 네. 이제 이거를 다시 나타내는 거고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소위 전략 산업 물자 관리라는 개념으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미국이 그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일부 히토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김 교수님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1라운드가 이제 겨우 시작을 하려는 링에 이제 올라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1라운드를 회고해 본 거고요. 다음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건데 교수님께서 이미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중국이 거의 이 서해를 노리고 있다. 서해의 70%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그런 말씀 주셨는지. 사실은 이제 한중 간에는요, 네. 그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거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네. 이게 뭐냐하면 서해는 그 전체 넓이가 한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이걸 갖게 관할 수역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해가 합쳐서 400km밖에 안 되니까 200해리가 370km거든요. 네. 그러면 둘이서 딱 가르려면 740km가 있어야 돼요. 폭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영해 이외의 지역은 잠정 조치 수역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건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한중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이 지역은 공동 관리하자. 이래서 이제 잠정 조치 수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가운데 이제 중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강 중간에 이제 바다 가운데니까 그게 124도 30분이에요. 동경 124도 30분을 대강 중간으로 해놨는데 네. 이걸 지금 중국은 124도 선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럼 30분이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한 7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잠정 조치 수역을 기준으로 양쪽이 200km 정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다를.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70km를 더 갖고 들어오면 한 270km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해의 한 70% 정도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 된다. 그거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는 중간선의 원칙이라는 거를 더 통용이 됩니다. 뭐 네. 바다가.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랑 왜 해양 경계 협정이 잘 안 이루어지냐 하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안선이 훨씬 길고 네. 5,400 몇 킬로고 네. 그다음에 인구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서해의 퇴적물들도 중국의 양자강과 황해에서 계속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바다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형평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와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게 어딨냐. 네. 가운데가 바다면 같이 나눠야지.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0번 만났어요. 수교 이후에. 그런데도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어민들은 어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어업협정에 의해서 지금 잠정조치 수역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잠정조치 수역은 어업과 항행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못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협의 일체 없이 아시다시피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란 1호, 2호를 설치했고 얼마 전에는 항행 금지 구역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물론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암묵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이 아시다시피 혼란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이런 걸 과거에 남중국해 이런 필리핀과 이제 마주하는 이런 해역에서 이걸 해봤잖아요. 인공섬을 만들고 불법 매립해서 그러면 저것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과도하게 중국의 의도를 분석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국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서해 바다는 제일 깊은 데가 1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라고 지금 세운 것들이 그 높이 70m, 폭 70m 이런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걸 지금 1호, 2호 이렇게 세웠는데 3호, 4호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군사 기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중국이 한 가지 한국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우리는 한중 서해라는 게 한중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NLL을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북중 관계는 어쨌든 뭐 꼭 뭐 혈맹이다 아니다 이런 걸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회 침투로 내지는 뭐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서울이 수도권이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 안보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거기에 이제 이 서해를 둘러싼 우리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매번 미국 얘기만 하는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중국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우리 법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태평양 저 멀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미는 동맹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을 대비해서 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서해 바다에서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안보 우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중국이 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는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장 설비라고 하면서 어업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업 시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면서 실제로는 124도선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하고 있고 항행금지 구역도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중간선이 겹치는 지역에 항행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중국이 서해 지역에서의 영향력 또는 군사력 투사 안보 쪽으로도 굉장히 이쪽 지역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이 시점이 대선도 치렀고 그리고 새 정부가 또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나 그밖에 국방이나 여러 부문에 걸쳐서 정책을 단행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정책의 방향성을 좀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감히 그 군 생활을 그 해군으로 제대를 해서 뭐 벌써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제가 주 근무지가 이제 동해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동해가 이람대고 이람대. 예, 이함대가 이제 평택항인데, 근데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서 평택항까지도 가보고 다 해봤지만 되게 재밌는 게 중국 어선들이 이게 땅이 아니잖아요. 빨간 선, 하얀 선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바다 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선들이 자주 나타나요. 우리 수역에. 그러면 이제 경고 메시지로 좀 나가라. 여기 우리 영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고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냥 교수님 말씀 속에 그 제 군 생활했던 것을 비추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당한 지역에서 중국이 뭐 이렇게 이렇게 훈련도 하고 더 생각보다 더 많은 뭐 어선이나 뭐 심지어 양식까지 이렇게 수산업을 하기 시작하면 더 우리의 어떤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미중 무역 갈등이잖아요.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안타깝지만 전쟁의 양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 그런 지금 영해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국의 침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는 몰라도 안보만큼은 절대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안보 이러면 요즘 모든 게 다 안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와, 딱 그렇죠. 명확하네요. 예. 그러니까 안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 일단 국가로서 예. 존립 기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군력 증강이라든가 꼭 이게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특히 지금 어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잠정조치 수역에서 1년에 1,600척을 허가를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이제 잠정조치 수역에서 어업을 하도록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중국 바다 쪽에는 오염이 돼서 네.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네. 근데 한 9,000척에서 10,000척이 옵니다. 1,600척만 오기로 해놓고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그 배들이 와서 한국을 어지럽히고 우리는 해경 가지고는 그거를 막기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어선들은 저항도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면 NLL 너머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북한 어장도 좀 샀거든요. 그럼 NLL은 또 우리는 남북 간의 북방 한계선으로 맺은 거라서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은 그거는 남북 니네끼리 한 법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거기를 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지금 그 이 서해 불법 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되고 있고, 거기다 배 타고 다녀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통 때는 어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급하면 군의 지휘를 받는 거죠. 네. 이게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뭐 남중국해도 가고 동중국해도 가고 서해에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원래는 내륙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사실은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1982년에 처음으로
군 통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해군 제독을 이제 부주석으로 앉히거든요. 2인자로. 그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류화칭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항공모함 조금 막 이렇게 갖고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해양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한테 상대한대 막 이러지만 미군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는 아니에요. 미국의 배가 한국의 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억지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런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세계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저 태평양에 많은 섬이 있는데 섬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km를 갖게 돼 있으니까 조그만 점만 하나 있어도 370km 이거를 갖는 거예요. 그럼 영토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그 밑에 자원은 얼마고. 그래서 지금이 그 소위 해양력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해양이라는 거는 빨간 선, 뭐 하얀 선 이게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래서 꼭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상대방을 압박하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살라미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라는 소시지를 조금씩 잘라서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지나갔고 요것도 지나갔고 이렇게 점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2018년에 셀란 1호라는 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작년에 2024년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그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전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겹겹이 싸는 거를 양배추 전략이라고 그래요. 배추 이렇게 뜯으면 하듯이 외부에서 포위하는 거죠. 뭐 살라미 전술과 양배추 전략을 병행하는 전술이 지금 우리 서해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정치권이든 국민들도 갖는 게 중요하다. 꼭 그게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인공기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공유하는 바다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어업협정이나 이런 데 의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들도 전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자꾸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이런 서해를 놓고 벌이는 이런 행보가 단순히 그냥 중국이 서해를 노린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시야를 넓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북극 항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밑으로 남태평양도 있고요. 또 해상 실크로드도 있고요. 저 뭐 중국 주변의 어떤 나라를 여행해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어요. 뭐 몽고도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나 기다란 그 영토를 놓고 접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토 분쟁 뭐 계속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아까는 해상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중국이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주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은 15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바람잘 날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 원양 작전 능력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모함도 전단을 3개 만들었고 지금 제4 항공모함 이거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으로 뭐 할 거다. 핵추진 그 항공모함으로 할 거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동아시아라는 데가 전 세계 해군력의 60%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요 서해 보세요. 서해에는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3개 있는데 한 항공모함 전단의 모항이 대련이고 또 하나가 칭다오라는 데 청도. 그러니까 3개 항공모함 전단의 2개의 모항이 바로 이 서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도 밑에는 잠수함 기지도 있습니다. 네. 황도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군사력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밑에가 뭐 타이완, 그 밑에가 동중국해, 그 밑에가 남중국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쪽 지역에서부터 자신들의 소위 그 활동 범위 이제 중국은 해권이라고 그래요. 해양 권력, 해양 권력 이거를 넓히는 이런 지금 구조로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이 대단하고 협력하자 중국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이제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한테 부탁해서 군함을 좀 건조하자. 그러면 중국은 그게 자기네들한테 직접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지역이 서해다. 네.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네. 왜 정부가 저렇게 대응하는지, 왜 저런 방식으로 쓰는지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동력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뭐 한 북풍 아니야? 또 괜히 뭐 이거 가지고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그 인식을 주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라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그 이 서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족 자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뭐 쌍끌이 한다고 저인망으로 예. 막 이제 그 쓸어가 갖고 치어까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해초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인망 그물이 못 쓸고 가게끔 바다 밑에 그런 걸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해안선도 길고 어민이 많으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통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 바다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뭐 해양대화나 이런 거 해보면 중국 어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먹고 살 거 없다고 다른 나라 어민들 걸 뺏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정책이 이런 동향이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므로써,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지적할 수 있고 또 소위 권력이 혹은 정치인이 정책이 그에 맞게 그 이상으로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이 해군 생활한 해군 병장 예비역 병장이죠. 예비역 민방위 병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으로서 정말 재밌는 게 그 중국 어선이 버린 그물 여기에 스크류가 감겨가지고 사고도 나고 배도 고장 나고 침몰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저는 이제 영토는 눈에 보이는 건데 위안화 확장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결제 비중 중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의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물론 이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의 비중이 많이 줄고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난 거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혹은 정책이 이런 동향이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므로써,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야 지적할 수 있고 또 소위 권력이 혹은 정치인이 정책이 그에 맞게 그 이상으로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이 해군 생활한 해군 병장 예비역 병장이죠. 예비역 민방위 병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으로서 정말 재밌는 게 중국 어선이 벌인 그물 여기에 스크류가 감겨가지고 사고도 나고 배도 고장 나고 침몰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저는 이제 영토는 눈에 보이는 건데 위안화 확장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기 직전에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결제 비중 중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올해 들어서의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물론 이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 통화국들의 비중이 많이 줄고 위안화 지급 결제 비중이 늘어난 거는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어떤 확장 전략에 있어서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히 중국의 목표에 있죠. 네. 그 위엔화를. 그런데 이제 위엔화가 네. 뭐 미국 같은 기축 통화가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그 경제에 대한 믿음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 미국 것도 잘 못 믿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러면서 뭐 무디스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을 그 다운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위안화 국제화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중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한 게 이제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국제 결제 화폐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 결제 화폐의 가장 큰 핵심은 월드와이드 유즈거든요. 네. 보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가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나의 자산 증식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누가 그걸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 세계 2위의 경제 체제가 됐으니까 국제사회에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감이 심어지면 그건 늘어날 거예요. 네. 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죠. 늘어나게 돼 있고 지금 뭐 김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미중이 지금 전 세계 소비 시장의 또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워낙 강력한 세력들이고 여기에서 뭐 이긴다 진다가 아니고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기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위안화 시장을 가지고 가면 달러를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 밑에 단계에서의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대1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14년부터 추진이 됐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달러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따지면 10여 년 된 건데
30년 계획을 원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은. 그래서 그 30년 정도가 지나면 분명한 그 뭐 달러를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국제화를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지금 이제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이 국제 시스템을 다 제공을 했잖아요.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뭐 은행 메커니즘을 다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바다의 평화를 지켰고, 중국이 지금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전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팔아서, 그거는 이제 인민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또 인도가 또 많이 사줬지만,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인민폐를 세계적 화폐로 만들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중국 경제는 믿을만해라는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막 이런 얘기하지만 엔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죠? 달러, 그다음에 유로보다 그래도 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도저도 안 되니까 금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적어도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거기까지는 못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네. 조급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인민폐 국제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교수님 제 생각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해서 좀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뺏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적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세계 한 지급 결제 시장에서 한 200% 기준으로 지금 달러화가 한 88%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이제 44%니까, 그러니까 세계 지급 결제 시장에서 44%가 달러다. 100% 기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달러만 기축 통화가 아니라 영국 파운드화도 기축 통화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도 다 기축 통화인데, 그리고 위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달러화의 기축통화적 지위를 뺏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나머지 기축통화국들보다는 세게 그렇죠. 존재하려 할 것이고, 그거부터가 상당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세뇨리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기축통화국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계가 둘로 분절화되고 있잖아요. 미국 우방국, 중국 우방국. 그럼 적어도 미국이 세계 지구본을 좀 잘라보면 한 3분의 2를 동맹국적 지위로 가져가고, 달러화를 지급 결제 통화로서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은 또 나름 3분의 1의 권역을 중심으로 그 3분의 1 권역 내에서의 또 기축통화국적 지위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생각도 좋으니까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전부터도 이제 진영화가 되고 있다라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그 중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 자체를 완전히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네. 바이든도 IPEF라는 걸 통해서 했었지만, 예.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 미국의 동조하는 그 소위 공급망 구조 한 축, 그 다음에 중국과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거나 동조하는 한 축,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어디를 택하지 하는 생각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분간은 그 구조로밖에 갈 수가 없다. 왜?
중미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디커플링 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이런 특수 이중 용도나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줄을 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안 들어가는 제품 있다면, 그런 기술을 안 갖고 있다면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국가고, 장비는 미국 걸 써야 되고, 소재 부품은 또 일본 걸 일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반도체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는 양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반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지금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강경하게 저항하는 이런 시스템이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만일 둘이서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기서 우리 스탠스를 취하지라는 게 이제 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저 그 부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중국이 나홀로 성장을 했고, 거기에 약 80%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러면서 나도 성장한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선별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미국이나 중국이 그건 선별적이 아니고 당신들 쟤네 편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국내 혼란 정국 때문에 못했고, 중국도 뭐 사실은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 회의를 하면 뭐 온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서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거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좀 콕콕 찍어서 지금 뭐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원론적이지만 어느 한쪽에 올인할 수는 없는 거다. 다만 한미는 동맹 구조예요. 군사 행동도 같이 할 수 있고, 한중은 협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선별적으로 양측에 말을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미중은 설득의 대상이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결되면 선택하죠.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극대화해서 그 전략적 가치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얼마 전에 한국은 항공모함 같은 존재다,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이 대만한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북러도 견제하고 가장 핵심인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데 그 진짜 중국의 코앞에 네. 우방이 있다라는 거, 동맹이 있다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한미 동맹 구조니까 그런 거는 따라가 주는 거고 당연히 동맹이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 군사 안보 협력이 밥을 모든 걸 먹여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 가지 않아서 양측으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우리는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택적 설득 이런 것들을 협력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네. 그런 방향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새 정부 출범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한 30년 동안의 구상을 지금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잘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무역은 어쩌면 뭐 협상이고 경제고 전략일지 몰라도 외교는 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실마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외교적인 전략으로서 설득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하고 이게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앞부분에서는 다소 영토 확장이라는 영역 그리고 또 이 통화 패권을 또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미국은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이 미국 GDP의 한 74%까지 쫓아왔을 때쯤에 이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제2의 패권국인 일본을 내치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2배로 격상시키면서 내쳤습니다. 실제 저 너무 재밌는데 일본 실질 GDP가요 1985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줄어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제2자로 올라가 있는데 정말 내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여러 소재들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플라자 합의가 계기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부인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지금의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를 초과할 만큼 올라온 상황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내치고 싶은데 내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1985년 당시의 일본과 2025년 지금의 중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전쟁의 끝은 무엇일까? 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래서 수출은 미국에 많이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서 제조업 국가로 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정도 좀 건전화하고 재정 적자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에 무역 적자 해소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문제는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과거의 그런 나라들과 다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구조로 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자유경제 자유시장 국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히 있었는데 네. 중국은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선제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하는 대신에 나도 이쪽에 따로 하는 걸 인정해 달라라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필적할 만한 금융기구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NDB, 그 뉴 디벨롭먼트 뱅크 같은 거 네.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AIIB라는 그 소위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게 그게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금 지원인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ADB라고. 네네. ADB가 필리핀에 있고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만든 건데 그게 전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소위 경쟁하는 구도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당장 지금 미국을 극복하거나 그러진 못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거와 같은 형태의 흐름을 나도 작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미국은 그렇게 그냥 놔두면 그게 네. 나중에 커져서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두 번째가 해상 군사력에 도전한다. 네. 세 번째가 사이버 안보 같은 과를 통한 이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도전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나 뭐 미국의 조야는 이 세 가지가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쫓아오게 되면 인구도 훨씬 많지.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150개가 넘습니다. 미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는 50개가 안 돼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그러면 경제적 영향력, 거기에 따라서 외교적 영향력이 이미 과거의 일본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네.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죠. 중국이 정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안 하더라도 돌아가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 내수 시장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92년도에 주룽지라는 총리가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내수를 해야 된다. 벌써 30몇 년 전 얘기예요. 네. 그게 숙제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수출 다변화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라고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런 구조를 환율 메커니즘 구조를 새로 만들고 싶지만 중국이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왜? 일단 버티기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같이 잘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치 러시아를 압박하면 푸틴이 못 견뎌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듣잖아요. 나도 버티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똑같은 거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쓸 수도 없고 네. 지금 갑자기 그게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는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전자제품 이런 거는 사실은 스리슬쩍 관세를 면제해 줬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1,000억 불 정도의 그 규모예요. 그게 중미 무역액의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서로 약간 놓을 자리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극한 그런 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나 좀 칼은 뽑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아름답다고 그랬고 그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2027년에 소위 사선이 걸린 잘하면 자기도 시 주석이 하니까 미국과 어깨도 나란히 하고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됐어. 이런 걸 듣지 않으면
중국에서 계속 통치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선거를 통해서 뽑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당 내에서 하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일본보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지금 말로는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갑자기 무릎을 꿇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기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유리하다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서로 뭐 봉합 아닌 봉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예가 일기 때도 2년 지나서 협정을 맺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지켰다고 이제 중국은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뭐 여러 갈등 양상들, 패권 갈등의 양상을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이 있어요. 학교 교실에. 요즘엔 한 25명 되나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일장이 조용히 해 한 거예요. 근데 이장이 계속 소리를 내요. 근데 정작 나머지 24명의 나머지 23명의 아이들은 조용히 해요. 근데 이장만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장이 계속 나머지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장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장이고 얘가 이장이긴 하지만 싸워봐야 서로 많이 피터지거든요. 약간 이런 양상으로 저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패권 싸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85년에는 일본이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안보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니까 굳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굴복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는 소위 미국이 그 판을 깔아놓은 시장 국제 분업 메커니즘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중국도 들어와 있지만 이 시장 메커니즘과는 다른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주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지켜주고 이런 게 있지만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아쉬울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티자. 지구전. 원래 그렇게 탄생한 나라입니다. 유격전, 지구전 이런 거 가지고 오래 버티기. 이런 거 가지고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6.25도 항미원조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항미원조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6.25는 그럼 남한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미국, 중국이 싸운 전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속된 말로 대결을 했고 맞짱을 떴고 그걸 견뎌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4년, 바이든 4년 우리 망하게 했어? 우리 망했어? 안 망했잖아. 우리는 오히려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더 발달했어. 겁먹지 마.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 국민들이 생활이 과거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은 1인당 소득이 13,000불 정도고 미국은 한 8만 불 되잖아요. 물론 이제 13,000불이니까 뭐 13,000불 하다가 한 10,000불로 깎여도 어쨌든 많이 쓰고 산 사회는 아니니까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체제의 속성상 내가 지금 미국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같이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나라는 돈이 많은데 국민은 가난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같이 국부와 민부가 같이 가야죠. 그죠? 중국 중앙정부는 돈이 많아요. 3조 몇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지방 정부는 재정 적자에서 헤매고 있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중앙정부는 경제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지방 정부들이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거를 종합해서 발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는 거니까 국가가 세고 잘 사는 거하고 국민들이 세고 잘 사는 거하고가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잘 살아서 국가가 그러니까 민부가 국부를 받침해주고 또 국부가 잘 파급이 돼서 민부를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는 뭐가 있고 센 것 같고 중앙정부가 여력이 있고 그래서 막 몇천조를 투입하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순된 구조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체제의 속성, 그 다음에 뭐 특정하게 우리가 이미 이러한 뭐 딥시크 같은 거 계속 뭐 따라잡고 있고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인식이 받쳐준다면 버틸 수 있지만 네. 그게 없다면 그 사실은 전략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아요. 관세 정책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마이너스 효과가 먼저 나타난 케이스잖아요. 네. 국제 시장에. 네. 그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좋은 게 90이고 나쁜 게 10인데 10이 먼저 확 나타나 가지고 좋은 거 나타나기 전에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네. 그거는 좋은 게 있으니까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방법도 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중국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참 재밌는 양상은 일단 일기 때도 그렇죠.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끌어올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환율로서 그 관세 전쟁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네.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근데 얼음물을 누가 부어요? 관세예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뜨거운 물을 더 부어요. 그래서 그 특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만이 갖고 있는 이 고정 환율 제도가 미국이 이 플라자 합의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든다. 승리로 가져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한 가지 보고 있고 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만만치 않게 공동 대응을 많이 구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네. 미국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전략 일본을 괴롭혔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일종의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또 장기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국은 전략 수정을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네.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내부 자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이 환율 조정을 통해서 한 15% 정도의 관세 부과는 이제 완충이 가능하다. 네. 중국에서 당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마진을 뭐 10에서 15%로 보잖아요. 네. 그럼 10에서 15%로 보는데 이 환율까지 합쳐서 50% 관세가 부과되면은 마진이 제로가 된다. 네.
그런데 미국은 막 120 몇 프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4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이거는 무역하지 말자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때리자 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은 서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고 지금 1차 합의가 결국은 10% 보편 관세, 펜타닐 관세 20% 그냥 놔두고 중국도 보편 관세 10%만 그냥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저렇게 칼을 빼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롭게 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도 분명히 과잉 생산하고 보조금 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도 조금 감수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막 이런 거에는 굴복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네. 그 타협이라든가 봉합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뭐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보다는 이렇게 분야별로 움직이면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걸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미국 에너지 사주고 미국 농산물 사주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이나 이런 거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네. 그 중국이 또 성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둘러싸고 그 앞으로 이제 줄다리기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그러면 어디선지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왕 사올 거면 미국 거 사와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죠?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두, 뭐 옥수수, 중국도 많이 나지만 그게 다 동물들 사료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올해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90일 안에 협상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그런 복선들을 깔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극한 치킨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게 이제 소위 이게 시작이 트럼프의 관세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트럼프 미 행정부에 우리가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나라들끼리 공동 전선을 펼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네.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건데 왜 내가 중국을 따라야 되느냐. 거기에는 아직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나토 EU는 EU대로 막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하는데 중국이든 깃발에 쓰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사실 중국은 제국을 운영해 봤고 특히 아시아에 고립된 국가로서 지리상의 발견 이전까지는 어쨌든 아시아에서 제일 셌단 말이에요. 그 주변은 다 오랑캐잖아요. 뭐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그랬고 남만족, 북적, 뭐 서용 이게 다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에 자기네가 이 변방 오랑캐들을 괴롭히면 오랑캐들이 합창을 한다. 공동으로 저항을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이 이 자기네 제국 역할을 하고 있으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나라들이 뭉쳐서 합창을 하자. 그 합창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갔는데 뭐 중국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 베트남이 보도도 안 해주고 네. 내가 왜 거기 껴서가 아직은 미국에 팔아야 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균형이 어떻게 중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중 간의 협상이나 대화도 이제 뭐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교수님 말씀 주신 중요한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고요. 특히 미국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워낙 장기전을 노리고 또 중국도 중국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공동 대응의 움직임. 물론 그것도 실마리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의 봉합이 형성되는 구조 속에서는 미국 특히 트럼프의 뭔가 위신을 떨어뜨려주지 않는 미국 원유나 농산물 사주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역시 중국에게는 미국도 뭔가를 중국의 강한 요구를 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봉합이 맺어질 텐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또 대만 전문가시고 뭐 대만에서 공부하셨고 하셨으니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뭐 30년 동안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은 역시 그걸 원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이 대만에는 TSMC까지 있고 그런데 얼마 전 더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대만을 선물 보따리에 싸서 선물처럼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트럼프의 기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에너지나 혹은 농산물을 중국이 사줄 수도 있지만 미국도 뭔가 중국의 위신을 살려주는 시진핑의 위신을 살려주는 뭔가의 제스처 중에 대만을 선물처럼 내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지 교수님 고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본다. 왜 어렵다고 보냐면 네. 그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해안선을 한번 잘 보세요. 네. 중국의 해안선이 쭉 있고 이쪽에 이제 한반도가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로 이제 일본이 있고 오키나와 열도가 쭉 있고 그 끝자락에 타이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아무 중간 섬이 없어요. 네.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해안선에서는 작전 불가합니다. 미일 동맹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79년 1월 1일에 하거든요. 그 이제 수교하면서 항상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니 네. 대만과는 단교해라. 그 단교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를 그냥 놔뒀다가 혹시 타이완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면 미국의 작전 서태평양 작전은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네.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워낙 중요한 데고. 그래서 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미 네. 의회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법입니다. 그걸 또 2022년에는 바이든이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통해서 군사 무상 원조까지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37년 만에 당시에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대통령이죠. 여자 총통이 됐을 때 37년의 금기를 깨고 먼저 전화한 사람이에요.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주면서 중국의 환심을 뭐 산다? 그거는 중국을 더 키워주는 거죠. 중국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이게 등가에도 맞지도 않고 경제와 이거를 이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럴 거 다 압니다. 그 중국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네.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 지구상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대만은 중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원 차이나 프린시플이라고 우리가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는 거 인정한다. 근데 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원 차이나 팔러시라고 그러는데 맞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야.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돼. 네. 이거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고 중국에서는 욕을 하죠. 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만나서 연합 공동성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당신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맞아. 하나의 중국 지지하는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국제주의 원칙이에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미국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원칙이거든요. 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상 변경 시도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러면은 대만이 중국을 공격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는 그 힘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러면 힘쓸 나라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데 반대한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거 반칙 아니냐. 이거를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선물 보따리나 이런 걸로 이 맞교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2027년에 이제 사연임을 앞둔 21차 당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준비를 2027년까지 하라 또 이랬어요. 그게 네. 이제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숫자고 역량이 돼야 하죠. 역량이. 그 대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중국도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 정말 전쟁을 하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거는 뭐 푸틴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미국만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만 간에 문제가 생길 거를 전제를 해놓고 네. 대중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중국해서 니네 이러면 안 되고 대만 해협에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그런 걸 가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조속하게 대만을 점령하고 복속을 시키는 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험을 해볼 수도 있으나 대만 관계법이나 타이베이 법에 의해서 배후에 미국이 있고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냐 군사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대만 해협에서 유사 문제가 생기면 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군들이.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주한미군을 차출하지 않는다. 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었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다시 얘기가 한참 되다가 들어갔지만 소위 일개 여단 한 4,500명 정도 되는 거를 빼겠다. 전투 여단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전력 재배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비핵화로 완전히 가지 못하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중국도 개런티를 하고 미국도 개런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원래 사실 육자회담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 방위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진핑은 많은 분들이 뭐 사선의 전리품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전리품이 안 되면 사선은커녕 물러나야 되는 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상황을 판단해 보면 지금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혹시 경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뭐 이런 것도 잘 해결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 모르겠으나
지금 TSMC가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는 대만만의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설계해가지고 막 이러고 이 산업의 쌀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공공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중국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 내부도 어려운데, 그리고 시진핑의 그 장악력이 옛날 같지 않다. 최근에 뭐 군부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시진핑의 권좌를 오히려 흔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진핑이 그런 모험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하면 권좌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사실 뭐 사선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종신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억 명인데요, 9,900만. 이 사람들은 나머지 13억 인구들을 자기네들은 대표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듣고 이게 잘 안 되면 그 힘이 있죠.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호야오방이나 자오즈양 이런 총서기들은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그때마다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물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오즈양, 그러니까 호야오방이 물러나고 당시 총리였던 조자양이 총서기가 됐고, 자오즈양이라는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하니까 장점이라는 사람을 원로들이 불러왔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게, 공산당은 자기네들 스스로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면은 뭐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저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 목소리는 아마 무시해도 되지만 당 내부에서의 어떤 흐름,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이니까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뭐 전쟁을 통해서 사선의 전리품으로 삼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만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을 생각하면 정말 복잡한 산식이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뭐 선물처럼 주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사안이고, 그렇다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이걸 오히려 소나기에 넣으려다가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1시간 넘게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만, 교수님하고 정말 중국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갈등, 또 한국과의 영토 갈등, 또 통합해권 지위를 놓고 하는 여러 전쟁,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한국의 이 신정부가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혹은 기술패권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지점인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기업의 뭐 전략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꼭 요것만큼은 우리 정부가, 기업이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쭉 미중 갈등 이런 거를 쭉 봐오면서 미중 갈등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변수화하면 안 되겠다. 상수로 보고 작전을 짜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미중 갈등이 해소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완화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작전을 짤 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가정을 하면서 이거를 상수화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일단 상수화해 놓으면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씩 벌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쳐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기업 같은 데는 선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해야지. 야, 미중은 싸우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미중이 합쳐지면 우리도 해피해져.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걸 해놓고 기업은 기업대로 전략을 짜고 국가는 당연히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 있잖아요. 핵심 이익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로 가듯이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라는 걸 계속 설파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계속되는 소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정하고 대응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이런 지정학적 움직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지정학적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데 저도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잘 긁어서 보여주셔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 1시간 한 20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긴 시간 동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